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시험과 관련하여 인강활용법, 기출문제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스터디에 대한 저의 견해, 지역 선택 시 고려했던 기준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강사님에 대한 믿음 가지기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인강을 들었었어요. 인강은 배지훈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를 끊었었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강사님의 강의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는 않았었어요.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자신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강사님을 선택한 후에는 그 강사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다른 강사님의 강의나 자료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임용 공부는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한 강사님께서 다뤄주시는 자료 자체도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합격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자료와 강의로 계속적인 이해, 암기, 반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 있는 계획과 실천입니다. 저는 인강을 들을 때 6, 7시간 가량의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듣지 않고 좀 나누어서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에 강의가 올라온다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2, 3일 정도씩 나누어서 하루에 두세 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루에 두세 개 정도씩만 나누어 들었던 이유는 하루에 6, 7개 정도의 강의를 몰아듣게 되면 사실상 집중력이 지속되지도 않았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오히려 벅찬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 시간보다 오후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논술 아니면 해지서 공부 등등을 했었고, 오후 시간에 인강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인강을 들을 때가 좀 더 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간대에 인강을 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인강 계획을 세워 놓으면 강의를 밀리지도 않게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강 활용 방법 세 번째는 최대한 이해하고 집중하기입니다. 하루에 두세 개의 강의를 들을 때 하나의 강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지는 않았었어요. 방금 들었던 강의 내용에 대한 기억을 연장하기 위해서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를 혼자 정독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덕분에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 더 빠르게 떠올랐었어요. 인강을 들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면서 듣고자 노력을 했었고, 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들어주시는 예시들까지도 모두 필기를 하면서 들었었어요. 강의를 듣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거나 강의를 잠시 멈추고 혼자 교재를 읽어보면서 이해를 모두 한 후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다가 졸릴 때는 그냥 엎드려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이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인강을 들을 때 완전히 집중해서 들었던 부분과 설렁설렁 들었던 부분은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강을 한 번 들을 때 완전히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암기를 할 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올라오는 시기는 모두 다르겠지만 배지훈 강사님은 6월에서 8월 정도에 문제풀이 강의와 함께 업로드를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2월부터도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기출문제를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월부터 강의를 듣고 교재 내용을 정독을 하면서 먼저 복습을 한 후에 공부한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보았었습니다. 처음 기출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와 지문 그리고 정답을 보면서 특정한 이론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과 시험 범위를 알아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제 인지적 사고의 특징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볼 때 전조잡기 인지적 사고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주로 사례가 먼저 주어지고 사례에 해당하는 전조잡기 인지적 사고의 특성 용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구나. 그럼 다음에는 용어 대신에 정의를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전조잡기 인지적 사고의 특성 용어, 정의, 예시 같은 것도 모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겠구나. 와 같이 출제 범위와 방식을 알아갔습니다. 이처럼 기출문제를 시험 방식과 범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한 번 나온 문제는 다음 해에 다른 유형과 방식으로 또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적인 암기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론의 정의를 암기할 때 강사님의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도 암기를 하기는 했지만 기출문제에 혹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또 다시 암기를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문제와 정답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 참고해야 하는 지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에서 나온 줄글이 다음 시험에서는 답으로 변형되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을 공부하더라도 문제의 답을 이해했다고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지문에서 사용된 용어 하나하나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들의 내용까지도 모두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초반에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사님들께서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올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의를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기출문제를 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강사님들이 주로 기출문제 강의는 여름쯤에 다뤄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와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꼭 분석을 꼼꼼히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조금씩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런 범위를 파악하는 용도로 미리미리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출문제집의 답라는 빈칸으로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번 서답식 연습을 하고 싶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실력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분 종이에 답을 써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분 종이에 서답식 연습을 하면서 모범 답안과 서술 방식이 비슷한지 확인을 했었고 또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답을 적으려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잘못 생각한 답안은 그 당시에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해당 문제를 또 풀어보면 여전히 5개념으로 남아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서답식 연습은 물론 5개념 수정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스터디는 저의 공부 스타일과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타인에 의한 공부나 강제성이 부여된 공부를 할 때보다 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험생 당시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학교 시험 기간, 실습 기간, 과제 시간 등등으로 인해서 공부 계획을 유동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따라서 공부 계획을 혼자 상황에 맞게 바꾸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스터디를 하니까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보다는 자신의 공부 성향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적절하게 스터디를 계획하시는 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께서 저희 지역 선택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왔고 타지 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을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막연히 당연히 서울에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지원 기간인 9월달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높고 매년 커트라인도 높았는데 재학생 초수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다른 지역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험생 당시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합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은 다른 지역을 지원해 볼까도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합격을 한 후에 직장 생활을 타지에서 홀로 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수를 하더라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서울을 결국엔 지원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때의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지역마다 커트라인도 다르고 경쟁률도 달라서 어느 지역을 지원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합격을 했을 때 상황보다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역에 지원을 했을 때가 더 장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을지를 생각을 해 보신 후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저도 정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임용시험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